마커스의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문장입니다. 그 나라 사람은 절대 받지 않습니다. 너무 위험해서요. 라오스 스캠센터 관리자가 떨며 한 말입니다. 범죄자가 두려워하는 나라. 총도 군대도 보내지 않는데 조직 전체가 떠는 나라. 마커스 슈나이더. 22년간 세계 최강국들을 분석해온 독일 전문가입니다. 미국의 군사력을 연구했습니다. 중국의 정보망을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0월 그는 다른 종류의 강국을 목격했습니다. 힘이 아닌 신뢰로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를요. 캄보디아에서 한 청년이 죽었습니다. 6시간 후 동남아 전역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나라가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마커스는 현장에 갔습니다. 구조 현장에서 의료진이 먼저 뛰어들었습니다. 총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한 피해자가 울며 말했습니다. 이게 국가입니까? 마커스도 처음 봤습니다. 그는 그날 증인이 됐습니다. 기적의 증인이요. 저는 마커스 슈나이더입니다. 독일 본의 사이버 감시 센터에서 22년째 디지털 범죄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제 일은 간단합니다. 데이터를 읽고 패턴을 찾고 결론을 내립니다. 감정은 배제합니다. 증거만이 진실입니다. 그런데 2025년 10월 15일 제 모든 신념이 무너졌습니다. 6시간 13분. 한 명의 국민이 죽고 한 국가가 깨어나기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제 데이터베이스엔 없던 속도였습니다.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화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그날 오전 9시 47분이었습니다. CNN 속보가 제 모니터를 가득 채웠습니다. 한국인 대학생, 캄보디아 스캠센터에서 사망.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동남아 스캠센터 사건은 흔했으니까요. 비극적이지만 통계적으론 예측 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15분 후 분석실 경보음이 터졌습니다. 동남아 감청망에서 이상 트래픽이 감지됐다는 겁니까? 저는 즉시 시스템을 열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화면에 빨간 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 암호통신망 15개 노드가 동시에 작동 중이었습니다. 이건 국가급 작전의 징조였습니다. 군사작전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사망보도 후 6시간 13분. 말이 됩니까? 제 데이터베이스 기준으론 불가능했습니다. 평균 대응 시간은 42시간입니다. 한국은 7배 빠른 겁니까? 저는 보고서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반응 속도 인간적 영역 밖. 손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분석실은 폭풍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동남아 각국의 정보망이 급격히 활성화됐습니다.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모두가 한 방향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외교부, 경찰청, 국가정보단이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명령 체계가 완벽했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국제정보망을 분석해왔지만 이런 속도는 처음 봤습니다. 나토 작전보다 빨랐습니다. 유럽연합 안보 대응보다 정밀했습니다. 아니, 더 무서웠습니다. 제 동료 한스가 물었습니다. 마커스, 이게 과잉 반응 아닙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논리적으론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한 명의 국민을 위해 국가 전체가 움직인다는 건 제 계산으론 비합리적이었습니다. 비용 대비 효율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멈추지 않고요. 저는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캄보디아 정부로 전달된 외교 문서가 실시간으로 추적됐습니다. 내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즉각적인 공조를 요청한다.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요구도 아니었습니다.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캄보디아가 17분 만에 응답했다는 겁니다. 17분입니까? 외교 문서 하나 검토하는데도 보통 2시간은 걸립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이건 외교가 아니었습니다. 작전이었습니다. 오후 4시 한국 합동대응팀 편성 완료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외교부, 경찰청,
국정원, 법무부, 보건복지부까지 5개 부처가 9시간 만에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됐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저는 나토 합동작전 사례를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최소 72시간이 걸렸습니다. 한국은 9시간이었습니다. 8배 빠른 겁니다. 제 알고리즘이 오류를 뿜어냈습니다. 예측 불가. 데이터 재검토 필요. 저는 키보드를 내려쳤습니다. 재검토할 게 뭡니까? 현실이 이미 예측을 넘어섰는데요. 그날 밤 11시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평소엔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데이터에 없던 국가가 등장했다.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 단어를 더 적었습니다. 한국. 제 알고리즘은 한국의 개입 확률을 4%로 예측했었습니다. 지리적 거리, 외교적 비용, 국제 압력을 계산하면 합리적인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100%였습니다. 이건 예측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제정보망이 요동쳤습니다. 한 문장이 동남아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한국이 움직였다. 라오스 정보국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태국 국경수비대가 비상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미얀마 정보부가 한국 동향 보고서를 요청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저는 새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목은 한국 대응 시퀀스 분석이었습니다. 데이터를 정리하면서 제 손이 멈췄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외교부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에 공식 요청을 보냈습니다. 동시에 경찰청이 국제공조팀을 편성했습니다. 국정원이 현지 정보망을 가동했습니다. 법무부가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피해자 지원 체계를 준비했습니다. 9시간입니다. 5개 부처가 9시간 만에 하나의 명령 체계로 완성됐습니다. 저는 기록했습니다. 군사작전보다 정밀하다. 제 예측 모델을 다시 돌렸습니다. 한국의 개입 확률 4%. 그런데 현실은 100%였습니다. 화면에 빨간 경고문이 떴습니다. 오차율 96%. 모델 재구축 필요. 저는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이건 예측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저는 국가를 효율로 판단했습니다. 비용과 이익을 계산했습니다. 그들은 국민으로 판단했습니다. 한 명의 생명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새로운 정보가 입수됐습니다. 한국 정보망이 캄보디아 전역을 스캔하고 있었습니다. 스캠센터 위치가 특정됐습니다. 조직 구조가 파악됐습니다. 자금 흐름이 추적됐습니다. 암호 체계까지 분석됐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한국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요. 동남아 스캠 조직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6시간 만에 움직일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건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개입이었습니다. 계획된 개입이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하나 더 열었습니다. 라오스 정보국 내부 문서였습니다. 비공식 루트로 입수한 자료였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대한민국 개입 우려 지역. 문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 속도는 통제 불가 수준. 현지 조직들이 한국인 피해자 접촉을 기피 중. 한국의 정보 수집 능력이 예상을 초과. 마지막 문장이 압권이었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리스크 변수로 분류.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리스크라는 단어가 재밌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 자체를요. 저는 동료 한스를 불렀습니다. 이 문서 좀 보십시오. 한스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한스가 중얼거렸습니다. 한 명의 국민을 위해 한 나라 전체가 움직인다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날 저녁 또 다른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각국에 제안을 보냈다는 겁니다. 국제 스캠 피해자 구제 협력 체계.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압박이 아니었습니다. 협박도 아니었습니다. 동참 요청이었습니다.
함께 가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저장하면서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힘으로 밀지 않는다.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적었습니다. 대신 기준을 세운다. 밤 11시 분석실은 조용했습니다. 모니터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정보망의 움직임을 추적했습니다.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라오스로,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태국에서 미얀마로 거미줄처럼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기준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식어 있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이라는 변수. 데이터로 설명할 수 없는 존재. 예측할 수 없는 속도. 계산할 수 없는 신념. 저는 보고서 마지막 줄에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나는 한국을 분석하다가 나 자신을 해석하게 됐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국의 움직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속화됐습니다. 저는 국제공조망을 통해 한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한국 구조작전 요약본이었습니다. 파일명이 심장을 쳤습니다. 작전명 리턴. 귀환. 단 2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작전 목적이 첫 줄에 적혀 있었습니다. 단 한 명의 국민 귀환.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단 한 명입니까? 국가 작전의 목적이 단 한 명의 귀환이라는 겁니까? 저는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작전 구조가 완벽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과의 협력 체계, 한국 외교관의 현장 지휘, 현지 정보요원의 실시간 보고, 의료팀의 즉각 투입 계획, 삼각 구조였습니다. 군사작전에서나 볼 수 있는 완벽한 삼각 구조였습니다. 저는 한 단어를 적었습니다. 완벽. 다른 표현이 필요 없었습니다. 작전 단계별 코드를 분석했습니다. 1단계 정보 수집 완료. 2단계 현지 협력 확보. 3단계 구조팀 투입. 4단계 의료 지원. 5단계 귀환 지원. 각 단계마다 백업 플랜이 3개씩 있었습니다. 실패 확률을 제로로 만들기 위한 설계였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구원이다. 그날 오후 CCTV 영상이 입수됐습니다. 구조 현장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어두운 건물 내부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무장 병력이 아니었습니다. 의료진이었습니다. 흰색 조끼를 입은 의료진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 뒤를 한국 외교관이 따랐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원 무사. 의료진 즉시 투입. 차분했습니다. 훈련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뭔가 다른 게 느껴졌습니다. 안도였습니다. 저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다시 재생했습니다. 또 멈췄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구원이었다. 총성이 없었습니다. 폭력이 없었습니다. 대신 인간이 있었습니다.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사후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구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 심리 치료 계획이 수립돼 있었습니다. 귀환 후 법적 지원 방안이 마련돼 있었습니다. 사회 복귀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제 보고서를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구조에서 끝냈습니다. 숫자를 기록하고 파일을 닫았습니다. 그들은 회복까지 책임졌습니다. 한 명의 국민이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요.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우린 구조에서 끝냈다. 그들은 회복까지 책임졌다. 문장을 지웠습니다. 다시 적었습니다. 우린 임무를 완수했다. 그들은 국민을 지켰다. 이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린 데이터를 남겼고 그들은 역사를 남겼다. 저녁 7시 라오스 정보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공식 자문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루앙프라방행이었습니다. 12시간 후
저는 라오스 내무부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에 둘러앉은 관료들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회의 주제가 칠판에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모델 대응 방안. 한 고위 관료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대응을 어떻게 봅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기준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준이라니 무슨 뜻입니까?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작전 구조도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건 압박이 아닙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설득입니다. 관료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준을 세웠습니다. 이제 다른 국가들은 선택해야 합니다. 그 기준을 따르거나 부끄러워하거나.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조차 크게 들렸습니다. 한 젊은 분석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대한민국 모델 분석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불가능을 작전화했다.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저는 한 문장을 더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변하기 시작했다. 라오스에서의 일주일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회의실에서 나온 저는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라오스 정보국의 요청이었습니다. 직접 보셔야 합니다. 헬기가 이륙했습니다. 목적지는 라오스 북부 국경지대였습니다. 골든 트라이앵글 인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밀림이 펼쳐졌습니다. 40분 후 헬기가 착륙했습니다. 한낮에 열기가 몰려왔습니다. 라오스 정보관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차를 타고 20분을 더 이동했습니다. 창문이 모두 봉쇄된 산업단지가 나타났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공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감금된 사람들이 있다는 걸요. 문이 열렸습니다. 어둠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복도가 좁았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이쪽입니다. 정보관이 한 방을 가리켰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스크린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 앞에 청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빛이 죽어 있었습니다. 공포와 체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동양인이었습니다. 한국인으로 보였습니다. 그 청년이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모든 걸 말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22년간 수많은 범죄 현장을 봤습니다. 데이터로 정리하고 보고서로 마무리했습니다. 감정을 배제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논리가 무너졌습니다.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이었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보관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인은 받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조직들이 한국인 피해자는 접촉하지 않습니다. 너무 위험하니까요. 순간 제 등골을 타고 전류가 흘렀습니다. 한국 정부가 움직이면 끝이라고 합니다. 조직 전체가 무너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은 아예 건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국가가 공포가 되다니.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기준이었습니다. 신뢰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반드시 움직인다는 확신. 그 확신이 범죄 조직을 억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진짜 전력이구나. 헬기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밀림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그 청년의 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우린 언제부터 국민을 수치로만 봤던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키보드 앞에 앉아 있었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청년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루앙프라방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 어둠 속에서 누군가는 갇혀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대신 개인 일기를 열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나는 증거만 믿었다. 문장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그날 증거가 나를 배신했다. 또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총을 쏘지 않았다. 대신 기준을 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 눈빛 하나가 나의 데이터베이스를 폭발시켰다. 일기를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응시했습니다. 선풍기가 천천히 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한 명의 국민을 위해 국가 전체가 움직인다는 게 가능할까? 데이터로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효율로는 계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이 세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범죄 조직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들이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라오스의 하늘 아래 나는 처음으로 부끄러움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회의실에서 라오스 고위 관료를 만났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주십시오. 우리도 변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결심이 필요합니다. 테이블 위에 파일을 펼쳤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닙니다. 철학입니다. 국민을 수치가 아닌 존재로 보는 철학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라오스에서의 일주일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회의실에서 나온 저는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라오스 정보국의 요청이었습니다. 직접 보셔야 합니다. 헬기가 이륙했습니다. 목적지는 라오스 북부 국경지대였습니다. 골든 트라이앵글 인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밀림이 펼쳐졌습니다. 40분 후 헬기가 착륙했습니다. 한낮에 열기가 몰려왔습니다. 라오스 정보관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차를 타고 20분을 더 이동했습니다. 창문이 모두 봉쇄된 산업단지가 나타났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공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감금된 사람들이 있다는 걸요. 문이 열렸습니다. 어둠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복도가 좁았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이쪽입니다. 정보관이 한 방을 가리켰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스크린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 앞에 청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빛이 죽어 있었습니다. 공포와 체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동양인이었습니다. 한국인으로 보였습니다. 그 청년이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모든 걸 말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22년간 수많은 범죄 현장을 봤습니다. 데이터로 정리하고 보고서로 마무리했습니다. 감정을 배제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논리가 무너졌습니다.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이었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보관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인은 받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조직들이 한국인 피해자는 접촉하지 않습니다. 너무 위험하니까요. 순간 제 등골을 타고 전류가 흘렀습니다. 한국 정부가 움직이면 끝이라고 합니다. 조직 전체가 무너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은 아예 건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국가가 공포가 되다니.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기준이었습니다. 신뢰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반드시 움직인다는 확신. 그 확신이 범죄 조직을 억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진짜 전력이구나. 헬기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밀림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그 청년의 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우린 언제부터 국민을 수치로만 봤던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키보드 앞에 앉아 있었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청년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루앙프라방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 어둠 속에서 누군가는 갇혀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대신 개인 일기를 열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나는 증거만 믿었다. 문장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그날 증거가 나를 배신했다. 또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총을 쏘지 않았다. 대신 기준을 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 눈빛 하나가 나의 데이터베이스를 폭발시켰다. 일기를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응시했습니다. 선풍기가 천천히 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한 명의 국민을 위해 국가 전체가 움직인다는 게 가능할까? 데이터로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효율로는 계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이 세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범죄 조직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들이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라오스의 하늘 아래 나는 처음으로 부끄러움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회의실에서 라오스 고위 관료를 만났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주십시오. 우리도 변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결심이 필요합니다. 테이블 위에 파일을 펼쳤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닙니다. 철학입니다. 국민을 수치가 아닌 존재로 보는 철학이요. 그날 회의 이후 라오스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라오스 내무부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보고서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제목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모델 리스크 평가.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제목 아래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건 리스크가 아니라 기회다.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라오스 분석관이 들어왔습니다. 보고 계신 자료 괜찮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새로운 제안이 왔습니다. 그가 파일을 건넸습니다.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국제 스캠 피해자 구제 협력 체계 제안. 내용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압박이 아니었습니다. 협박도 아니었습니다. 동참 요청이었습니다. 함께 가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압박하지 않는다. 대신 손을 내민다. 젊은 분석관이 물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다음 날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라오스 내무부 대회의실이었습니다. 테이블에 20명이 넘는 관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한 고위 관료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제안을 검토했습니다.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 또 다른 관료가 말했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젊은 분석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위 관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 분석관이 일어섰습니다. 저는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스캠 센터를 직접 봤습니다. 그곳에 갇힌 사람들의 눈빛을 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국민도 거기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은 자국민만 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피해자를 구했습니다. 이건 압박이 아닙니다. 거울입니다. 젊은 분석관이 앉았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고위 관료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젊은 분석관을 만났습니다. 용기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한국을 보면서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있다는 게요.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변화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일주일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라오스 정부가 첫 자율 단속 작전을 개시했다는 겁니다. 한국의 기준을 참고한 작전이었습니다. 저는 현장에 동행했습니다. 국경 검문소였습니다. 라오스 경찰들이 긴장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이번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자발적 행동이었습니다. 검문이 시작됐습니다. 한 차량이 멈췄습니다.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수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차량이 억류됐습니다. 트럭 뒤에서 7명이 발견됐습니다. 모두 스캠 센터로 이송되던 피해자들이었습니다. 라오스 경찰관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구조 완료. 의료팀 요청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의료팀 요청. 한국에서 배운 절차였습니다. 구조가 끝이 아니라는 걸 배운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오늘 라오스가 첫걸음을 뗐다. 한국의 기준이 라오스를 움직였다. 이건 압박의 결과가 아니다. 신뢰의 결과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오스 소셜미디어에서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한국처럼. 단 5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5글자가 라오스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국민을 지켜야 합니다. 한국이 보여준 게 진짜 국가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요구가 정부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국가의 변화가 국민의 요구로 이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한국을 분석하다가 나 자신을 해석하게 됐다.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구조가 아니다. 문화의 진화다.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루앙프라방의 하늘이 밝았습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한국은 힘으로 밀지 않았다. 대신 마음을 당겼다. 변화에는 반드시 저항이 따릅니다. 라오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한 달 후 내부 반발이 시작됐습니다. 보수 관료들이 움직였습니다. 중국계 이익 집단이 압박을 가했습니다.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도 참석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험악했습니다. 한 고위 관료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우린 한국이 아닙니다.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또 다른 관료가 거들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합니다. 섣불리 움직이면 안 됩니다. 젊은 분석관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빛을 봤습니다. 좌절이 보였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공식 절차를 무시하기로요. 저는 비공식 폐쇄 계획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드명을 정했습니다. 프로젝트 클린보더. 상단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우린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밤새 작업했습니다. 스캠센터 위치를 특정했습니다. 국경 단속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국제 공조 요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새벽 5시 계획안이 완성됐습니다. 저는 파일을 암호화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라오스 관료 3명에게만 전송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익명이었습니다. 제목이 없었습니다. 열어봤습니다. 단 한 줄이었습니다. 멈춰라 슈나이더. 이건 내 일이 아니다.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이메일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선을 넘어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비밀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외교관과의 회동 요청이었습니다. 장소는 루앙프라방 외곽이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탔습니다.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30분 후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한국 외교관이었습니다.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말없이 걸었습니다. 강물 소리만 들렸습니다. 외교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압박이 심합니다. 외교관이 강을 바라봤습니다. 우린 다른 나라를 바꾸려는 게 아닙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다만 국민을 지키는 방법을 공유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함께 가고 싶습니다. 외교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22년 경력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연대였습니다. 신뢰였습니다. 헤어지기 전 외교관이 말했습니다.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역사를 만들 겁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건 나의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일입니다. 다음 날 제 계획안이 유출됐습니다. 누군가 언론에 흘렸습니다. 라오스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독일 전문가 급진적 개혁안 제시. 논란이 일었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갈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불씨는 커졌습니다. 국경 조직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기준이 세상을 바꾸는 순간.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데이터로 싸워왔다. 손을 멈췄습니다. 이어서 적었습니다. 이제는 양심으로 싸운다. 창밖 어둠이 짙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은 밝았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빛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진실은 새나 같고 이제 선택만 남았다.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폭풍이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폭풍은 예상보다 빨리 왔습니다. 일주일 후 라오스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제 계획안 일부가 공식 승인됐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코드명이 변경됐습니다. 작전명 새벽선. 저는 현장 총괄 자문으로 투입됐습니다. 2025년 11월 7일 새벽이었습니다. 국경지대 작전본부에 도착했습니다. 라오스 특수팀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군사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정보와 인권 복합작전이었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스캠센터 7곳 폐쇄. 피해자 전원 구조. 작전 지휘관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총이 없는 전쟁입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게 배운 방식이었습니다. 새벽 4시 작전이 개시됐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국경에서 30km 떨어진 센터였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을 이동했습니다. 무전기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목표 지점 도착. 진입 준비. 긴장이 흘렀습니다. 진입 시작. 문이 열렸습니다. 저항이 없었습니다. 건물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팀장이 보고했습니다. 내부 저항 없음. 이미 철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한국이 개입한 줄 알고 도망쳤다. 두 번째 센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센터에서 달랐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입. 문이 열렸습니다. 스크린 앞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0명이 넘었습니다. 모두 피해자들이었습니다. 의료팀이 즉시 투입됐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파견된 통역사도 함께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피해자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작전은 계속됐습니다. 해가 뜨기 전 7개 센터 중 5개가 폐쇄됐습니다. 총 160명이 구조됐습니다. 그중 12명이 한국인이었습니다. 한국 영사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구조된 한국인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갑니다. 한 청년이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전 9시 작전 본부로 돌아왔습니다. 무전기에서 마지막 보고가 들렸습니다.
6번 센터 폐쇄 완료. 7번 센터 진입 중. 1시간 후 최종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전 센터 폐쇄 완료. 피해자 전원 구조. 작전실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해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린 끝내 해냈다.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진짜 주인공은 한국이었다. 팀장이 웃었습니다. 한국이 길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었을 뿐이죠. 오후 3시 현장에서 이상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한 조직 관리자가 체포됐는데 진술이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이 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신문관이 물었습니다. 한국이 두려웠습니까? 관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온다면 끝입니다. 조직 전체가 무너집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며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진짜 전력이다. 억제의 힘이었습니다. 총이 아닌 기준으로요. 폭력이 아닌 신뢰로요. 그날 저녁 라오스 총리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라오스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CNN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캄보디아에 이어 라오스까지 바꾼 한국의 조용한 외교력. BBC도 뒤따랐습니다. 한국 모델, 동남아 인권 기준 재편. 저는 호텔방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화면 속에서 구조된 피해자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침묵의 전쟁, 그리고 선언.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우린 총을 쏘지 않았다. 손을 멈췄습니다. 이어서 적었습니다. 대신 기준을 세웠다.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그 순간 라오스는 깨어났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루앙프라방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한국은 힘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존재로 움직였다. 작전 이후 3일이 지났습니다. 세상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11월 10일 라오스 정부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해외 국민 보호 강화 방안. 저는 기자회견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총리가 연단에 올랐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총리가 한 문장을 읽었습니다. 우린 국민을 끝까지 지킬 것이다. 그 문장이 전 세계를 흔들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새로운 국제 언어였습니다. 다음 날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태국 정부가 유사 정책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필리핀도 뒤따랐습니다. 베트남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동남아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CNN 헤드라인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기준, 동남아를 움직이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웃었습니다. 기준. 그 단어가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방콕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국 주도로 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 동남아 온라인 범죄 피해자 보호 협의체. 회의장에 도착했습니다. 각국 대표단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입장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회의장은 정숙했습니다. 한국 대표가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우린 함께 가고자 합니다. 국민을 지키는 일에 국경은 없습니다. 짧은 발언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대표단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영광이었습니다.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정보 공유 체계가 논의됐습니다. 공동 대응 매뉴얼이 마련됐습니다. 피해자 보호 기준이 설정됐습니다. 모두 한국이 제시한 방향이었습니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이 이미 증명됐으니까요. 한국 외교관이 다가왔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감사해야 합니다. 길을 보여줘서요. 외교관이 웃었습니다. 우린 그저 국민을 지켰을 뿐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그저 국민을 지켰을 뿐. 그 단순한 진실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아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기준이 세상을 바꾸다였습니다. 한국은 세상을 정복하지 않았다. 설득했다. 문장을 이어갔습니다. 기준은 총보다 강하고 신뢰는 국경보다 넓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 없이 세상을 재편했다. 손을 멈췄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진짜 국력은 국민의 신뢰에서 태어난다.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비행기가 독일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긴 휴가를 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개인 블로그를 열었습니다. 평생 하지 않던 일이었습니다. 세상에 말해야 했으니까요. 첫 글을 작성했습니다. 나는 평생 데이터를 믿었다. 그런데 한국이 보여준 건 데이터를 넘어선 신념이었다. 글을 올렸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렸습니다. 감동적입니다.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나라도 배워야 합니다. 저는 답글을 달았습니다. 한국은 힘으로 세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기준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의 중심엔 국민이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유엔 본부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주제는 국제인권 보호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강연장은 가득 찼습니다. 저는 연단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22년간 데이터 분석가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 저는 증인이 됐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기준의 증인이요. 강연이 끝났습니다. 기립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독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힘은 세상을 복종시킨다. 그러나 기준은 세상을 변화시킨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 청년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라오스 스캠센터에서 만난 그 눈빛. 이제 그 눈빛은 희망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국민이 믿는 나라다. 그리고 그 이름은 한국이다.